여자 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산에서의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북토크. 금정구청에서 있을 예정이죠. 8월 6일 목요일 저녁 7시입니다. 톡토로들 많이 신청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올 수 있는 자리지만 미리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저희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링크를 걸어두었고요.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금정구청. 이렇게 검색하셔도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 주소가 뜨니까요. 많이들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올라갈 7월 28일 화요일 저녁에는 독도로독이 있죠. 신청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또 매진이 됐던데 반갑게 만나겠습니다. 네, 독도로독 이제 여러 번 진행을 해서 톡토로들도 잘 아시겠지만 합정에 있는 카페 꽃마고요. 본인이 읽을 책을 한 권 가져오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각자 책을 읽고 나서 돌아가면서 좋았던 한 문단을 낭독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하니까 다른 톡토로들과 공유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서 좀 좋은 부분을 소개하고 싶다. 이런 관점으로 책을 골라오셔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이번에 이게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인지는 약간 헷갈리지만 여들톡 197화는 매우 최근에 발생한 하나의 사건을 다룹니다. 허리 부상자와의 긴급 인터뷰입니다. 톡갈 한번 갈까요? 둘, 톡토로. 파워. 때는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오후 3시 30분경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플룻 레슨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차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거주 중인 김모 씨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어디야? 나 집에 다 왔어. 이제 주차장 들어가. 너무 미안한데 내가 허리를 삐끗했어. 어쩌다가? 고양이 모래 들다가. 아니, 고양이 모래는 내가 드는 거잖아, 평소에. 아니, 아까 나갈 때 고양이 모래 너머로 지나가는 거 보고 들어왔을 때 기분 좋으라고 치우다 그랬어. 약 좀 사다 줘. 그래서 저는 차를 돌려서 약국에 가서 근육용 소염 진통제와 붙이는 파스를 구매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은 사건 발생 후 아직 24시간이 지나기 전입니다. 무거운 걸 들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에구구구 하면서 막 허리를 이렇게 엉거주춤 짚고 다니는 환자들의 모습. 미디어를 통해서건 아니면 주위 사람 중에서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무슨 약 광고 같은 데도 항상 이 허리에 불꽃 같은 마크 같은 거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그게 본인의 일이 될 줄이야. 그래서 하나 씨가 사실 어제 굉장히 심각하게 아팠습니다. 지금도 허리에 통증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녹음을 못하나? 이런 갈등을 겪다가 아니다. 차라리 이 이야기 자체를 톡토로들과 공유를 해보자. 그리고 이런 일이 살면서 누구나 생기게 마련이니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런 얘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선우 씨가 운동을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어깨 회전근개 파열? 맞아요. 그게 옷을 입다가였던가? 네. 뜨끔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증상이 어땠어요? 그때는 어깨에 회전근개 파열이니까 말하자면 어깨가 굉장히 다각도로 움직이는 관절이잖아요. 그것에 매달려 있는 아주 여러 개의 근육 중에 한 군데가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도 상당했고 어깨와 팔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서 일상생활도 아주 불편했었죠. 그래서 며칠 동안은 치료를 받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이 결국은 운동밖에 없다.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처방을 받고서 처음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그때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 어깨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막 우리가 마감을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자세가 또 나빠지고 그럴 때 삐걱삐걱 하기는 하죠. 하지만 통증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오래 하거나 그럴 때 제 자세에 문제가 있는지 좀 허리가 뻐근하다 이렇게 느낄 때들이 곧잘 있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너무나 강하고 뾰족한 통증이 있게 허리를 삐끗하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아유. 근데 어제 고양이 모래 들다가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희 집에 고양이 모래를 두 종류를 섞어서 사용을 하는데 그중에 아메리칸 솔루션의 벤토나이트 타임 모래 12.6kg짜리 대형 팩이었어요. 근데 내가 세이프짐에서 트레토로님한테 PT를 받을 때 훨씬 더 무거운 거를 들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는 트레이너님이 옆에 계시고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도 이게 굉장히 무거운 무게다라고 생각하면서 신경을 써서 드니까 그때는 들 때 쾌감도 있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어제 내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대비 없이 이 정도는 내가 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의자 정도의 높이에서 그걸 드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그거를 끙차하고 들어 올리는데 너무 부주의했던 것 같아요. 이게 고양이 모래 같은 거는 우리가 체육관에서 무게를 들 때 사용하는 기구들, 덤벨이나 바벨처럼 단단하고 모양이 들기 좋게 잡혀있질 않죠. 비정형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자세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거운 거를 들 때 되게 하게 되기 쉬운 실수가 몸을 허리를 기준으로 접었다 펴듯이 그런 식으로 힘을 쓰게 되면은 허리에 무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몸 자체를 하체를 낮추고 무거운 거는 엉덩이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채 다리를 접지도 않고 그냥 번쩍 든 거야. 근데 드는 순간 그 허리에 번쩍 표시 같은 게 뜨끔하게 느껴졌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거 잘못됐다라고 그 순간 알았어요. 그럼 빨리 던져버려야지. 그러니까 그걸 탁 놔야 되는데 이거를 놨을 때 그 고양이 모래 상자에는 터짐 주의라고 막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손에서 놓쳤다가는 이게 터져서 온 집안에 고양이 모래가 튈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나 봐. 나는 그때는 그 순간에는 정신이 없고 그걸 들고 그 고양이 화장실이 있는 베란다 앞까지 내가 그걸 옮겼단 말이야. 그럼 너무 바보 같은 판단을 한 거예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가치관이 나오나 봐. 만약에 나였다면 몸이 아프면 바로 내팽겨 쳤을 거예요. 집안이 어떻게 되건 말건. 근데 나는 청소를 해야 된다는 내가 그때 차림새도 파자마 위에다가 앞치마. 나의 노비 앞치마를 입고 선우 씨가 그래서 집에 왔을 때 제가 앞치마를 입은 채 막 찜질을 하고 있었죠. 제가 탁구 칠 때도 백드라이브를 연습할 때 손목을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가동을 하지 않고 손목을 꺾었을 때 뜨끔하는 통증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는데 이번에도 또 부주의하게 이 정도는 내가 너끈히 들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실행에 옮겨버리고 또 잘못 판단을 한 채 걸어가는 바람에 일을 키운 거예요. 너무 바보 같고 후회가 됩니다. 이게 또 벌어진 일을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하면서 후회해도 소용은 없으니까 일단 잊어버리고 받아들이기로 하고요. 톡토로 여러분들 혹시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할 경우가 있을 때는 항상 기억하세요. 일단 자세를 내 발바닥에 접지를 잘 하는 것부터 출발이에요. 내 발바닥을 딱 발가락에 힘을 줘가지고 이 밀착시키는 거지 바닥에. 그리고 대칭이 맞아야 돼요. 양쪽에 대칭을 신경을 써가지고 이 들려는 물건을 양 팔에 하중이 비슷하게 실리게 한 다음에 나는 엉덩이로 이것을 든다. 이런 느낌으로 엉덩이에 허리에 힘을 주고 그렇지. 그리고 각도 자체도 허리를 구부리면 안 돼. 몸을 하체를 접어서 무릎을 접어서 하체 전체를 낮춘 다음에 허리는 꼿꼿한 채로 이걸 들어 올린다라는 느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고양이 모래를 들 때 이게 나에게 운동이 되는 미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집안일이라기보다는 그런 운동한다는 느낌으로 하면 좀 기분이 좋거든요.
저는 도비로서 약간 어떤 게 있냐면 선우 씨가 외출을 했다가 돌아왔을 때 집이 좀 깔끔해 보이고 들어오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집순이 특유의 그런 본능이 있어요. 왜 내가 부탁하지 않은 그런 접대를 하려다가. 근데 이전에는 고양이 모래를 밖에 배송이 되어 온 거를 저희 집 현관에 있는 의자 위로 일단 옮겨놨다가 그걸 들고 가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바닥에 놓여 있다는 걸 제가 생각을 못한 거죠. 아유, 마음은 너무 고마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집에 들어왔을 때 깨끗한 집이 아니라 환자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자, 이 환자의 또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은 7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 반입니다. 아직 그 염좌 사건이 일어난 지 24시간이 채 지나기 전이죠. 그리고 이 환자 49세 김모 씨 마포구에 거주 중인 분, 이분은 사건 발생 48시간이 채 지나기 전에 통영까지 가야 합니다. 야, 버스를 타고. 통영 저희가 거주 중인 서울에서는 대중교통으로 가기 가장 먼 지역 아닌가요? 고속버스로 4시간이 넘게 걸리던데요?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얘기하는 걸 놓쳤는데 통영에서 반반 페스타라고 캔들라이트를, 그 캔들이 정확히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어요. 바닷가에서 촛불을 켜면 다 꺼질 거 아니야.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근데 일종의 무슨 루미나리에처럼 그 통영의 유명한 강구안 일대를 불빛을 밝혀놓고 페스티벌을 하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가보는 게 될 텐데 거기서 북토크 행사가 있어요, 저녁에.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북토크를 해보는 거는 또 해본 적 없는 거니까 수락을 했고 그리고 선우 씨는 마감이 있기도 하고 서울에서 고양이를 돌보기로 했고 저는 망타클 친구들이랑 셋이서 버스를 타고 가기로 미리부터 계획을 해놨죠. 그게 당장 내일 아침입니다. 지금 이 허리를 다친 채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심경이 어떻습니까? 이동도 이동인데 자, 김하나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했을 때 아이고 에구구구 하면서 등장을 할 생각을 하니까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버스 안에서는 허리를 주의해야겠죠.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자세를 조심조심 움직이면서 이동을 해야겠죠. 근데 집안에서 하나 씨가 허리가 불편하니까 약간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로 또 아파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걸 보는데 정말 마음이 짠하면서 뭔가 귀여운 할머니가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살다가 아플 때 어떤 노년을 땡겨서 경험하는 느낌도 들어요. 항상 우리 몸이 신체가 건강하고 컨디션이 좋은 게 기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 지병이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좀 체력이 약한 사람도 있고 근데 세상에 많은 것들이 아픈 데가 없이 몸이 강건하고 늘 최고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몸 상태를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것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어요. 이렇게 주변에 누군가가 아프면 내가 아플 때도 마찬가지고. 선우 씨도 나도 처음 우리 고양이들을 집에 들일 때는 30대였고 애들도 정말 어린 애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세월이 훅 지나고 나서 얼마 전에 저희 첫째 고양이를 떠나보내고 나서는 집에 있는 고양이 2마리가 다 15이 넘었고 우리 티거는 이번 여름을 맞으면서 하쿠 언니를 떠나보낸 스트레스도 있을 테고 지금 몸이 훅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늘 아기 같았던 우리 티거가 올여름에 할머니 고양이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사건 발생 당일인 어제는 우리 티거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로 해뒀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선우 씨가 플루 갔다 오면은 같이 티거 데리고 병원 가자라고 얘기를 해뒀는데 제가 병자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할머니 고양이가 있고 할머니 고양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할 40대 후반의 보호자가 아파져 버린 거죠. 이런 변수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 씨 약을 먹이고
좀 쉴 수 있도록 처치를 취해놓고 나서 혼자 티거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하는데 또 늘 다니던 병원이 아니라 새로운 데서 좀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자 하고 데려가는 거여서 조금 저한테도 부담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약간 숨을 고르면서 집에서 커피를 진하게 한 잔 내려 마셨죠. 그러고 보호자로서의 마음가짐. 그렇지. 내가 이걸 해내야 된다. 그리고 힘을 내서 출발을 했죠. 근데 다행히 검사도 잘 받았고 새로운 병원의 선생님도 아주 친절하게 여러 가지 설명을 잘 해주셔서 오히려 병원을 가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진찰을 잘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집에 와서 이제 고생한 고양이를 뭔가를 먹여서 쉬게 해주고 또 뭘 해야겠어요. 우리 집 환자를 밥을 먹여서 약을 먹게 해야겠죠. 그래서 급히 또 뭘 먹고 싶은지 물어봐서 저녁을 준비할 시간은 되지 않아서 배달 음식을 시켰죠. 보통 보호자의 역할이라고 하면 아플 때 병원에 데리고 가고 뭐 운전을 해주거나 같이 대기해주고 경과가 어떤지를 같이 지켜보고 약을 챙겨주고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보호자의 역할은 그보다 더 넓은 영역에 걸쳐져 있죠. 환자가 거동을 못하니까 물도 떠다 줘야 되고 아파서 정신이 없고 입맛이 없으니까 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할 때 그래도 먹어야 된다고 응원을 하고 밥을 챙겨주고 그리고 그 뒷정리를 해야 되고 보호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일상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돌봄인 거죠. 이게 얼마나 영웅적인 일인가라고 또 어제 우리 튼튼하고 고양이 모래도 번쩍번쩍 잘 드는 우리 선우 씨에게 아주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희는 성인 두 사람이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 명이 아프거나 바쁘거나 뭐 상태가 안 좋을 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서로 돌봐주고 또 상대방이 챙기지 못하는 가사 노동도 맡아서 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게다가 또 회사를 다니지 않는 프리랜서니까 조금은 자유롭게 일정 조절을 할 수 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육아를 하거나 아니면 노인 돌봄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 이런 생각을 가족이 아플 때마다 하게 되네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죠. 비행기에서 비상착륙을 하거나 사고가 있을 때 산소 마스크를 쓰잖아요. 이륙 전에 승무원들이 교육을 시키잖아요. 각 자리마다 이게 있다. 근데 그럴 때 산소 마스크는 보호자가 먼저 착용해야 한다는 거. 내가 내 아이 또는 내가 돌보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산소 마스크를 먼저 씌워주려고 하기보다 내가 먼저 쓰고 안전한 상태가 되어서 그 다음에 산소 마스크를 씌워줘야 된다는 거. 그렇죠. 자신을 먼저 구하고 다른 사람들도 구해라. 이게 약간 기본적인 원칙인 거죠. 그런 맥락에서 어제 선우 씨는 저희 집에 아픈 고양이 하나, 아픈 사람 하나 잘 챙겨주고 나서 운동을 하러 다녀왔죠.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나 한 사람이라도 이 집에서 지속적으로 튼튼해야겠다 하면서 안녕하고 운동하러 나가서 60kg 데드리프트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놔야 내가 여차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날 들쳐업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60kg 바벨은 드는데 동일한 몸무게에 물론 하나씩 60kg보단 덜 나가지만 사람을 업는 게 더 어렵지 않아? 그런 걸 시험해 볼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자, 여기서 염좌상식 나갑니다. 삐뽀삐뽀 119. 헷갈리기 쉽죠. 내가 번쩍하게 아팠어. 그래서 거기가 붓거나 열이 나거나 너무 통증이 심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는 무슨 찜질을 먼저 해야 되느냐. 냉찜질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염증 반응이 더 커지지 않도록 냉찜질을 해주는데 이번 허리 삐끗 사건의 경우 냉장고에 있는 그 보냉팩이라든가 아니면 냉찜질 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수건으로 싸서 통증 부위에 15분 정도 찜질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너무 길게 뭐 받쳐놓고 잠이 든다거나 하는 식으로 하는 건 또 좋지 않대요. 그쪽을 아예 어떤 순환이
너무 얼얼하게 마비될 정도로 하는 동상 것은 걸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피부 동상이 걸릴 수도 있죠. 그런 건 좋지 않고 한 2-3시간 간격으로 15분씩 찜질을 해주는 거. 초반에는 냉찜질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부위를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폼롤러를 한다든가 브릿지를 시도한다든가 스트레칭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다 좋지 않고 편안한 자세로 자극이 덜한 자세를 찾아서 조금씩 자세를 바꾸면서 누워있기.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너무 누워만 있지는 말고 중간중간 일어나서 실내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종종 걸어주래요. 그렇게 사건 발생 24에서 48시간 정도까지는 내 통증의 경감 정도를 보면서 냉찜질, 실내 걷기, 휴식 이렇게를 해줍니다.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하루에 2번 진통제를 먹고 있잖아요. 통증의 정도가 어떤가요?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걸 방심하고 내가 걸을 때 주의를 잠깐 덜 기울인다든가 하면 아이고 하고 또 아픈데 어제도 왜 식물들 물 주는 날이란 말이야 하면서 물조리개를 가지고 한 2번 제가 왔다 갔다 하다가 아유 안 되겠다 덧나겠다 해서 선우 씨한테 제가 지시를 아바타처럼 3번에 나눠서 주고 저거 들어서 옮기고 이런 걸 막 시켰었죠. 그렇게 48시간 정도까지 경과를 지켜보고 나서 이 예리한 통증의 정도가 조금은 사그라들었다.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든다면은 그때부터 온찜질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허리 삐끗의 경우 허리의 통증뿐만이 아니라 다리가 저릿저릿하다거나 아니면 화장실에서 배변이 힘들어진다거나 하는 심각한 증세들이 있다면은 병원을 지체 없이 찾아가야 되고요. 그거는 단순하게 삐끗한 정도가 아니라 뭔가 디스크가 터졌다거나 신경계를 건드렸다거나 이런 거랑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네,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 그런 김모 씨였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디스크가 터진 거예요. 사진가 친구인데 무거운 걸 이렇게 옮기다가 통증이 너무 심해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 입원을 한 케이스였는데 병원에 처음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뭘 그렇게 드셨어요? 뭐 치킨이랑 피자랑 뭐 이것저것 먹었어요. 이랬더니 아니 뭘 그렇게 무거운 걸 들었냐고 드셨냐고요 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발이 저려서 뭘 먹었는지 고백하고만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면서 답했다고. 하나 씨가 뭐 무거운 거 들다가 삐끗한 것도 지금 여름철이라 여러 가지로 좀 기운이 떨어져 있고 체온 조절을 위해서 사람 몸이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하잖아요. 요즘 덥고 습하고 환경적으로 쾌적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몸에 좀 부하가 세게 걸리는 무리한 일들은 좀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덥고 습해도 선우 씨는 참 잘 자잖아요. 아랑곳 없이. 그게 저의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동력 중에 하나죠.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름이 오면은 항상 잠을 잘 못 자는데 뭐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도 추워서 깨거나 더워서 깨거나 계속 잠을 설쳐요. 그게 오랫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주의력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최근에 얻게 된 또 하나의 꿀팁이 있습니다. 뭐죠? 한 번밖에 제가 실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섣부른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일본에서 나오는 왜 우리 여행 가가지고 많이 걸으면은 종아리라든가 발바닥에 붙이는 휴족 시간이라고 하는 패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행의 필수품. 그게 시원한 냉감을 주잖아요. 근데 최근 이것이 여름 수면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막 돌고 있는 거예요. 발에 붙이나요, 그러면? 손에 새끼손가락 있죠? 네. 새끼손가락의 2번째 마디 정도에다가 이걸 한 바퀴 감는 건데 휴족 시간을 가늘게 좀 잘라서 한 1-2cm 정도로 가늘게 폭을 그 정도로 해서 자르고 그리고 새끼손가락에 한 바퀴 정도 돌아갈 정도로 해서 다시 자르는 거예요. 그거를 양손의 새끼손가락에 붙이고 자면은
꿀잠을 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길래 제가 어제 몸도 너무 안 좋고 통증 때문에 자꾸 깰 것 같아서 어제 그 꿀팁을 전수 받은 김에 그걸 시도를 해봤습니다. 효과가 있었나요? 되게 잘 잤어요. 근데 이게 붙어 있어요? 손가락에 자는 동안? 붙어 있더라고요. 신기하다. 너무 길게 붙이지 말고 딱 한 바퀴 돌아갈 정도로만 잘 자르면은 애가 붙어 있는데 잠을 설치지 않고 잘 잤기 때문에 끝까지 잘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잠을 잘 못 자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눈 안구의 좌우 운동을 왔다 갔다 하면 빠르게 왔다 갔다를 하면 두뇌가 이게 렘수면이라고 착각하여 잠이 호로록 든다는 가설이 있다. 눈을 감고 하셔야 돼요. 이 설명 듣고 처음 듣고 또 눈 뜨고 하다가 왜 잠이 온다는 거에 지금 정신이 더 산란해지는데 하시면 안 됩니다. 한때 그래서 이 팁을 가르쳐 드렸을 때 톡토로 여러분들이 나도 너무 꿀잠 잤다 이런 간증이 속출했었죠. 이번 휴족 시간 팁도 한번 던져봅니다. 네. 여름철 불면에 시달리시는 톡토로들 한번 속는 셈 치고 해보시고요. 그리고 전국에 계신 또 전 세계에 계신 고양이 집사 톡토로들, 고양이 모래를 들 때는 충분히 대비를 하고 아까 우리 집 트레이너 선우 씨가 이야기했던 팁들을 잘 유념하고 모래를 드셔서 이런 부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걸 엉덩이로 든다라고 자기 최면을 걸면 됩니다. 여름에 방학이 괜히 있고 휴가를 괜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무리한 목표를 위해서 스스로를 볶아치지 마시고 조금은 느리게, 조금은 느긋하게 모든 일들을 하면서 부상 없이, 아픈 데 없이 이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통영 잘 다녀오겠습니다. 허리 부상자 김모 씨가 통영으로부터 무사히 돌아왔다는 소식입니다. 1박 2일 동안 사건 사고는 없었나요, 김모 씨? 네, 다행히도 허리 부상이 더 심해지지 않고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나았어요. 다행이다. 고속버스 타고 길게 이동했는데 괜찮던가요? 요즘은 버스 전용 차로가 잘 돼 있고 또 우등버스라든가 프리미엄 버스 같은 게 좌석이 참 좋아서 간격도 널찍널찍하고 쾌적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다행입니다. 4시간 10분 정도 걸린다 그랬는데 돌아올 때는 한 4시간 정도에 온 것 같고 중간에 휴게소도 한번 서고 이러니까 휴게소에서 뭐 사 먹었어요? 갈 때 금산 인삼 휴게소를 들렀는데 나 거기 알아. 거기 인삼 엄청 그쵸? 크게 이렇게 서 있잖아. 맞아요. 임실 요거트랑 공주 생밤 맛있었겠다. 을 사가지고 셋이 간식으로 나눠 먹고 식사를 하지는 않았고요. 가서 맛있게 전복 솥밥 우리 톡토로님이 추천해 주신 데서 맛있게 먹고 저의 행사도 있고 우리 숙소도 있었던 강구안 쪽으로 이동을 했죠. 역시 통영은 참 너무 예쁘구나. 하늘이 파랗고 구름이 하얗고 곳곳에 이렇게 낮게 솟아있는 산들은 초록이 무성하고 창밖으로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다. 잠깐 나가서 카페 들렀다가 꿀빵이나 사가지고 올까? 그러면서 산책을 나섰어요. 이제 통영 꿀빵이 또 거기 지역의 명물이죠. 그렇죠. 이 친구들도 다 통영을 여러 번 다녀봤기 때문에 뭐 꿀빵도 이곳저곳에서 먹어봤고 그러니까 통영 와서 꼭 뭘 해야 된다. 뭐를 먹어봐야 된다. 이런 게 딱히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숙소에 짐 두고 가벼운 차림으로 나섰다가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날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더웠다고 하던데. 지난 토요일? 네. 맞아요. 뭐 주말에 서울도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부산도 엄청 더웠다고 하고 통영이 특히 제가 행사를 해야 될 곳이 지글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 강구 안에 막 거북선 만들어 놓고 이런 데 있잖아요. 문화마당. 네. 거기에 무대를 막 조성하고 있는데 스태프들도 땀을 비 오듯이 흘리고 있고 그리고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무슨 행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너무 더우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없고 어디 그늘로 있거나 아니면 카페에 들어가 있거나 이러지 길에 사람이 잘 없는 거야. 너무 더워서 길에 사람이 안 다닐 정도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시간 있다가 북토크 할
무대를 조성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수백 개의 LED 캔들을 쫙 갖다 놓고 스태프분이 그걸 하나하나 켜고 계셨어요. 말만 들어도 너무 더운데? 그 앞에 놓여있는 관객석의 플라스틱 의자도 너무 뜨거울 것 같고 햇빛이 막 받고 있으니까. 어떡해. 그리고 그 무대가 약간 저의 화형식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들을수록 걱정이 착착 쌓이는데? 나는 근데 화형 당해도 괜찮아. 뭐 괜찮진 않지. 그치. 괜찮지는 않아. 왜 갑자기 순교하려 그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먼 훗날 내가 나의 북토크 인생을 돌아보면서 언젠가 한 번은 너무 뜨거운 날에 단 3명을 앉혀놓고 북토크를 한 적이 있어. 그중 2명은 내 친구였지. 나머지 1명은 기획하신 사선님이었지.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카페로 걸어갔다가 오는데 정말 더워서 탈진할 것 같은 거예요. 저런. 횡단보도만 기다리고 있어도 너무 뜨거우니까 어디 차량을 찾아가서 건물 앞에 붙어 서 있어야 되는 그런 더위였고, 그래도 그 와중에 우리 요리 선생 백지혜는 또 꿀빵을 한번 통영에 온 김에 먹어야겠다라고 해서 뭐 한 친구는 여기 사람 줄 많이 서는데 줄 서 있고 줄이 안 줄어들 수 있으니까 저쪽 안쪽에 가서 내가 사오겠다. 줄이 좀 없는 곳에 가서 사오겠다 했다가 어디든 뭐 한 군데서 이제 빨리 살 수 있는 사람이 사자. 근데 소통이 잘못돼가지고 양쪽에서 사게 된 거예요. 저런. 그리고 백지혜는 사실 꿀빵을 딱 한 개만 먹고 싶었지만 한 개만 팔지 않잖아. 그치. 그리고 꿀빵이 한 번에 여러 개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약간 기름지기도 하고 너무 달기도 해서 진짜 한 자리에서는 한 개가 맥스야. 그래서 6개들이 한 박스가 제일 작은 거라서 하나 샀는데 샀다는 연락을 확인하지 못한 다른 친구가 10개들이를 또 산 거야. 그래서 16개가 된 거야? 이 불볕 더위 속에 꿀빵 16개를 저 돌아올 때까지 3개밖에 못 먹어서 13개를 들고 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여행 가면 꼭 그런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아요? 그 거기 특산물이라 그래서 맞아. 약간 들뜬 마음에 여행 초반에 뭔가를 덜컥 사. 근데 그게 너무 양도 많고 무거워. 그래서 여행 내내 들고 다니다가 약간 들뜬 마음으로 샀던 것이 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처치곤란으로 계속 들고만 다니는. 행사장이 저희 숙소에서 내려다 보였거든요. 저희가 일단 나가서 너무 지쳐서 숙소로 돌아오고 나서 다시 나갈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더운 거야. 그래서 숙소에서 조금 땀을 식히면서 밖을 이제 내다봤어요. 의자 위에 올라가서 저기 보면은 행사장에 이제 사람이 좀 있나?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있을 턱이 없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계속 지글지글 끓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떡하냐? 이제 시시각각 내가 북토크 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아이고야. 관객들한테 그 더위에 거기 앉아서 북토크를 듣고 있으시라고 하기에도 미안한 그런 상황이어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우린. 이런. 그래서 계속 초조해하면서 그걸 내려다보고 있으니 친구들이 창밖으로 염탐을 하고 있는 저의 뒷모습을 막 찍어놓고 그랬어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게릴라 콘서트라고 아시나요? 가수들 눈 가리고 약간 좀 전성기가 지났어. 맞아. 그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다시 콘서트를 해도 관객이 뭘까요? 이러면서 눈 가리고 데리고 가서 짠 하면 의외로 사람들이 있어서 막 노래하다가 울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나 게릴라 콘서트 하는 가수들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행사 시간이 이제 다가왔죠. 대기하기도 너무 덥고 힘든 때라서 행사 직전에만 오시라라고 해서 갔어요. 7시 시작인데 6시 45분까지 갔는데 그 관객석은 많이 비어 있고 그래서 거기 대기실인 천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냉풍기랑 커다란 선풍기 이런 게 돌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시원하지 않은 그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진행하시는 분이 몇 번을 멘트를 하시는 거예요. 잠시 후 7시부터 김하나 작가님의 북토크가 있을 예정이니 행사장을 방문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다 착석이 됐으면 그치, 그런 다시 말씀을 안 하잖아. 하겠지. 근데 또 하시고 또 조금 있다가 또 하시는 거야. 이제 7시인데. 저런.
그 천막 안에 있는 저의 마음이 이 눈 가리개를 한 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소개를 듣고 이제 딱 나갔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의자가 좀 채워져 있는 거야. 우리 톡토로들이 좀 와주셨나요? 톡토로들도 계셨어요. 다행이다. 근데 그 현장에 오셨다가 뭔가 하고 앉으신 분들도 계셨죠. 부채질을 막 하면서 너무 더웠을까? 지쳐 있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제 앉아 계셨어요. 너무 요새 7시에도 후덥지근, 아직 더워 야외는. 맞아요. 7시 46분쯤에 해가 진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7시에는 아직 환하잖아.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의 허리 부상에서부터 이 너무 더위에도 불구하고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하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했죠. 울진 않았어? 나중에는 약간 울 것 같은 느낌이 됐어. 왜냐하면 자리가 거의 막 많이 찼거든. 그리고 너무 열심히 들어주시는 거야. 망해서가 아니라 감동받아서 울 뻔했구나. 너무 다행스럽고 먼 훗날 이날을 회상하면 눈물 짓지 않아도 되고. 내가 다 죽었다는 사실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7시부터 8시 10분까지였으니까 그 시간 동안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뒤로 그 예쁜 강구 안이 밑에는 물이 이렇게 있고 그 위로 하늘이 시시각각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저도 북토크 하다가 고개를 들어보면은 구름이 지는 태양빛을 받아서 핑크색으로 탁 변해 있고 조금 있다가 돌아보면은 하늘이 조금 더 짙어져 있고 어느 순간 물 위로 달이 떠 있고 그래서 제가 북토크 자체보다 무대가 있고 그 무대 뒤가 시시각각 변하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신 분들께 참 좋은 시간이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한시름 놨죠. 주최 측에서도 그 시간대가 그렇게 강구안이 예쁘기 때문에 굳이 야외 행사를 잡으셨겠죠. 맞아요. 이 행사에 저를 섭외해 주신 고다원 사서 선생님이랑 저희 친구들이랑 잠깐 이야기를 했다는데 정말로 객석이 너무 비어있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사서 선생님이 저 울 뻔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만큼 지글지글 끓는 하루였고 그리고 톡토로들도 오셔가지고 부부 톡토로님들이 함께 오셔서 남편분이 손들고 질문해 주시기도 했고 팟캐스트 잘 듣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사진도 같이 찍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행이네요. 끝나고 다찌집 가가지고 시원하게 맥주도 마시고 맛있는 안주들도 먹고 그리고 잘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맛있는 시락국도 먹고 해장하고 나서 어디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사라는 친구가 잠깐 몇 군데를 알아보더니 전화를 해보더니만 야 요트를 타자 이렇게 돼서 제가 이번 행사비를 두둑히 주시길래 친구들한테 가자라고 꼬신 거여서 밥도 사고 그랬는데 요트를 쐈지 않습니까? 잘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요트를 통영에서 요트를 태워준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그럴싸한데? 근데 알고 보면 인당 35,000원. 생색내기 괜찮은 금액이다. 저렴한 가격에 요트를 태워준 사람이 되고 같이 바다로 나가서 처음에 배 탔을 때는 너무 더웠거든요. 근데 배가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바람이 불더니 저기 섬 근처로 나가니까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와서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치. 서울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또 그렇게 남쪽 끝에 바다에 가서 물색을 보면은 마음이 싹 시원하게 씻기는 게 있죠. 맞아요. 요트 타고 스탠포드 호텔 들러서 빙수도 먹고 근데 그러고도 저희의 막차 고속버스 시간이랑 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갑자기 탁구 쳤어요. 무인 탁구장을 찾아가서 근데 탁구 부문 온다. 탁구장이 꽉 차 있었어. 가족 단위로도 오고 친구들이랑도 오고 애들도 있고 너무 즐겁게 또 탁구를 쳤어요. 저는 허리가 아프니까 무리하지는 않고. 이렇게 날씨가 더우니까 차라리 냉방이 되는 실내에서 뛰면서 땀을 흘리자. 톡토로들도 집 근처에 무인 탁구장을 한번 검색해서 놀러가 보세요. 그거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탁구 영업도 하시고.
맨 처음에 나는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때 노래방이라는 게 새로 생기기 시작했어. 당시에 500원을 넣으면 한 곡을 부를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런 기계 자체가 우리 고등학교 때 보급이 시작된 거잖아. 근데 저는 탁구장도 이렇게 여럿이서 함께 놀 수 있는 시설이 이제 보급이 되고 하나의 어엿한 레저 문화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김탁구다운 그런 영업 멘트네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뭔데요? 통영분들이 참 친절하고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유쾌하고. 그랬어요? 저희가 차를 안 가지고 갔으니까 택시를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택시 기사님이 제가 창밖을 이렇게 봤더니 통영 라이트에 가면 짝을 만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카피가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 생각 없이 얘들아 통영 라이트에 가면 짝을 만날 수 있대. 그랬더니 기사님이 갑자기 가신다면 제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뭘 준비하시는 거지? 짝을? 차를? 택시를 대절해 놓겠다 이런 뜻일까? 근데 너무 뜬금없지만 말을 하자마자 바로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게 너무 유쾌하잖아요. 그래서 참 아까 그 택시 기사님 되게 유쾌하지 않았어?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이랑 나누는데 황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탠포드 호텔에 가서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문이 되게 육중해서 이렇게 문을 딱 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쪽에서 나오던 분이 문을 안쪽으로 열어서 서로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하고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이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어서 오세요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화장실에 어서 오시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참 그래 통영분들이 친절한 것 같아 얘기를 하면서 약간 유머 감각이 있네. 탁구장에서도요. 공이 막 이리저리 튀잖아요.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공을 주워다 주시는 거예요. 어떤 중년 아저씨도 그러시고 옆에 놀러온 고등학생들도 공이 튀는 족족 막 주워다가 주시고 아유 매번 감사해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런 지역색이 좀 신기하긴 하네요. 왜냐하면 저희도 부산 출신이지만 경상도 말투가 좀 거칠고 우악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서울 사람들이 부산 여행 가면 무서워하고 그랬을 때 아니다. 겉으로는 그래 보이지만 속정이 있는 사람들이다. 부산 사람들도 공격하지 않는다. 괜히 대변을 해주게 되잖아. 이렇게 설명해주고 변명해주게 되는데 통영은 같은 경상도 말투를 쓰지만 사람들이 친절하고 유머가 있다는 거잖아. 이게 좀 도시 자체가 아담하고 외지인들이 관광하러 많이 오기 때문에 그들에게 좀 우리 지역의 좋은 면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어떤 의식 같은 게 있으신 걸까요? 그 다찌집에서도 계산하고 이제 나가려고 문을 열었더니 문 앞에 노란색 흰색 얼룩 고양이가 한 마리 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보자마자 미야 왔나 이러시더라고요. 고양이 이름이 미야야? 미야옹 울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늘 오는 애 같은 느낌으로 맛있는 거 많이 얻어먹겠다. 그러면. 걔는 거기서 회를 늘 얻어먹는 고양이였던 거야. 그리고 그것도 생각나요. 저희가 처음에 도착해서 카페 갔다가 돌아올 때 찾길에 이제 황사가 악 소리를 지르길래 뒤를 돌아봤더니 너무 까맣고 마른 비둘기가 아파 보이는 비둘기가 차도에서 걷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근데 거기에 막 차들이 오고 있으니까 금방이라도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다들 어떡해 이러고 있는데 한 20대 남성이 아주 편안한 차림의 크록스를 신은 분이 척척척 걸어오더니만 뒤쪽에서 이제 차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약간 피해 가잖아요. 뒤에서 비둘기를 이렇게 걸음으로 살살살 몰아가지고 인도로 올려 보내놓고 자기 갈 길을 척척척 걸어가더라고요. 아유, 따뜻하네요. 인간적이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통영에서 받은 느낌은 날씨가 너무 뜨겁기도 했지만 뭔가 친절하고 따뜻하다. 좋은 여행을 하고 왔네요. 네, 그래서 허리도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통영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참 기대가 되는 게 저희가 하반기에 또 통영에서 톡토로들 만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행사가 조금 구체화되면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때는 이렇게 더운 계절은 아니니까 많은 톡토로들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난 196화는 20대 무엇이든 가능하고 모든 것이 불안하다 편이었죠.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네, 특히 나나토로님의 사연에 대한 댓글이 아주 많이 달렸습니다. 텀블러가 업무에 포함이 된다, 아니다를 놓고 각자가 생각하시는 바를 정말 상세히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뭔가 하나를 골라 읽기가 힘들 정도예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각 플랫폼에 댓글창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모두 잘 읽었고요. 근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은 저희가 그 텀블러가 왜 문제일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텀블러라서 문제인 거야? 머그컵이나 커피잔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비아냥거렸다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그거는 정정하고 싶어요. 이게 보이는 팟캐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진지하게 저희의 이성과 분별력을 사용해서 왜 텀블러는 안 될까? 이게 만약에 다른 음료를 마시는 용기라면 그거는 괜찮은 걸까? 그 약국에서 설거지하는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었을 때는 괜찮은 걸까 하고 가늠을 해보는 거였어요. 그걸 비아냥이라고 받아들이셨다니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을 제가 했는데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나나토로님도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다른 면의 의견을 들려달라고 해서 그걸 들려드리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말투가 그렇게 딱딱하게 들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나토로님도 마음 상하셨다면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나토로님이 후속 메일을 보내주셔서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지난 1월 메일을 보냈던 나나토로입니다. 지금은 약국 알바를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동안 다른 고민 상담에 강하게 답변해 주실 때 저 사람 참 뼈 아프겠다 생각했었는데 그게 제가 되었네요. 제 사연이 소개되어 반가운 마음 반, 뼈 아픔 반입니다. 텀블러 세척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계속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제 일의 범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님에게 약을 전달하는 과정을 서포트하고 공간을 관리하는 것이라고요.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사용한 텀블러든 핸드크림, 필기도구 등을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영역이 아닌가 싶어요. 글을 쓰고 있으면서도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어쩌면 제가 해야 할 고민은 어디까지가 저의 업무인지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약국은 규모가 작습니다. 손님은 몰리는 특정 시간대가 있고 국장님의 자리는 정수기 바로 앞입니다. 국장님은 월급날을 밀리기도 하고 늘 월급날 밤 늦은 시간에 입금해 주셨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불법인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래 일한 직원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았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 약 조제하는 사람이 컵도 쓰고 물도 마신다고 하면 아무리 돈 주고 쓰는 것이더라도 사람이니 고맙다고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메일 보내길 잘했다 싶어요. 오래 고민하고 소개해 주셨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즐겁고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후속 메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나토로님 메일을 소개하고 저희 입장을 얘기하고 또 톡토로님들의 다양한 댓글을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면들을 톡토로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배우기도 했고 사실 저희도 나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20대 톡토로들이랑은 거의 부모 자식벌의 나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저희도 이미 20대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업무들 그런 게
조직 안에서 주어질 때 좀 더 여과 없이 그거를 하는데 익숙해진 세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우리 때는 시키면 그냥 기본 해야 됐었잖아. 그치. 일단 하라 그러면 하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건 좀 그랬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넘어가는 시기였던 거죠. 저희의 어떤 그런 환경이나 한계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이야기를 걸러 들으시면 나나토로님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을 까먹은 톡토로님의 댓글입니다. 톡토로 이름을 지었는데 까먹은 톡토로입니다. 저는 40대 중반으로 X세대였는데 항상 요즘의 젠지와 같은 마인드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팀원 6명과 함께하는 팀장입니다. 이 세상엔 무능한 팀장, 무책임한 팀장 천지입니다. 제 주변에도 널렸고요. 정말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 투성이지요. 다만 회사를 위한 게 아닌 나의 경험과 역량을 늘리기 위한 적극성은 반드시 보상받고 인정받습니다. 칼퇴를 한다고 해도요. 때로는 나의 의지로 야근을 하고요. 미래의 나를 위해 미래의 내가 편하게 일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하셨네요. BJ님께서 20대 톡토로 분들의 고민에 안타까워지기도 하고 공감하게도 되는 에피소드였네요. 10여 년 전에 20대 후반으로 혼자 떠난 통영여행 말씀을 해주셨네요. 어느 북스테이 숙소에서 박경리 작가님의 시 산다는 것의 한 구절을 읽었어요. 속박과 가난의 세월, 그렇게도 많은 눈물 흘렸건만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 잔잔해진 눈으로 뒤돌아보는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 젊은 날에는 왜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까? 예전에는 20대로 돌아간다면 바꾸고 싶은 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일찍 취직하지 말고 진로를 좀 더 신중하게 정할 걸. 적금보다는 주식을 모으고 재테크를 공부할 걸. 다이어트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아빠랑 식사를 더 많이 할 걸. 건강을 더 챙길 걸. 하지만 20대 때 저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많은 실패와 무가치하고 어리석은 선택들이 20대를 더 찬란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실패와 실수들이 모여 지금의 제가 더 단단하고 안정적인 사람이 되기도 했고요. 지금의 20대는 여러 면에서 더 혼란스럽고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산란한 20대를 잘 견디고 지내기를 응원합니다. 적어도 저는 점점 더 나이를 먹으면서 과거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좋아지고 있고 여둘톡을 들으면서 40대, 50대의 내가 더더욱 좋아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게 됐어요. 이 메시지가 위로와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하셨습니다. 이 박경리 선생님의 시를 들으니까 이상은 씨의 언젠가는 가사랑 비슷하지 않나요?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그쵸,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인생에 질린 것 같네요.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른다는 거. 도파민 중독 다람쥐님께서 이번 에피소드 너무 좋아요. 이런 주제를 기획해 주신 작가님들께 또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신 20대 톡토로 분들께 감사해요. 저는 지금 28살인데 이번 화에 소개된 톡토로 분들의 고민이 하나하나 다 공감돼서 듣는 내내 너무 재미있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괜히 찡하기도 했어요. 같은 20대로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말씀처럼 앞으로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시리즈로 나와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 톡토로들 살아가는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꼭 같은 나이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걸 배우고 느끼거든요. 매번 좋은 에피소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미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이제 막 30대에 접어든지라 하나하나의 사연이 모두 저의 지난날의 고민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20대가 떠오르기도 하면서 그냥 무작정 응원하고 싶어지는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적어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20대는 유독 갑자기 두드려 맞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험은 많이 해야 하지만 실패해서 뒤처지면 안 되고 스펙은 쌓아야 하지만 놀기도 잘 놀아야 하고 일도 잘해야 하는데 연애도 해야 된다는 시기.
어려서 좋겠다는 부러움을 받으면서도 어려서 뭘 모른다며 무시당하는 시기. 20대는 이런 혼란과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어퍼컷들이 갑작스럽게 마구 날아오는 시기 같아요. 공부만 열심히 하라던 10대 때와 달리 해야 한다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나 원참. 저는 이런 공격을 피할 요령이 없이 매일 흠씬 두들겨 맞으며 20대를 눈물로 보냈습니다. 청춘이라면서 이렇게 구질구질한 게 맞나? 억울하고 짜증도 났어요. 그래서 그런지 20대의 저는 유독 불안함에 잠식당해 스스로를 미워하다가도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매일 울고 실수하고 후회하면서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30대가 된 지금은 편하냐고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어떡해. 종류만 달라졌지 압박과 불안은 늘 여전하고 저는 그걸 피할 줄 모르고 냅다 맞습니다. 오늘도 지하철에서 눈물을 참느라 콧물을 훌쩍이며 퇴근했답니다. 흐흐, 구질구질하네요. 지금도 실수하고 후회하고 울면서 살아요. 하지만 하나 달라진 건 나름의 맷집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밤새 내리 훌쩍거릴 일도 퇴근길 1시간 훌쩍거리면 괜찮아지고요. 하루 종일 씩씩거릴 일도 이젠 2시간쯤 씩씩거리면 에휴 됐다 싶습니다. 아직은 불안을 피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요령은 없어도 조금은 덜 아프게 맞는 법을 배워가고 있달까요? 나이를 먹으며 조금은 노련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짤 첨부해봐요. Queen cry every day. 근데 엄청 빨리 닦는 거야. 댄서 가비 씨가 한 말이에요. 유명한 밈 Queen never cry를 비틀어서 한 말인데 정말 멋지지 않나요? 풀리지 않은 고민들의 훌쩍일 때마다 혼자 Queen cry every day. 엄청 빨리 닦으면 돼. 구질구질해도 괜찮아. 난 퀸이니까 힝 하고 읊조리곤 합니다. 20대 톡토로분들, 저는 지금의 혼란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나이를 먹으면 사라진다는 말은 못할 것 같아요. 나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참 많고요. 고민이 해결된다고 해도 또 다른 고민이 생겨나겠죠. 어쩌면 삶은 구질구질함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그치만 우리는 모두 퀸이잖아요. 퀸의 마인드로 매일 울어도 됩니다. 그리고 눈물 엄청 빨리 닦아보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러다 보면 조금은 덜 울고 조금씩 덜 후회할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글이 길어졌네요. 아무튼 30대 톡토로가 많이 응원합니다. 퀸 뒤에는 별을 계속 붙여주셨습니다. 퀸 cry every day. 매일 울지만 엄청 빨리 닦는 거야. 이 캡처 화면도 첨부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댓글들 보니까 낑깡토로였던 톡토로님의 교류 없는 직장에서의 힘듦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남겨주셨네요. 이번 회차는 여러모로 우리가 회사원, 직장인 하면 다 일괄적으로 한 서랍에 넣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각각 어떤 마음으로 모여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맞아요. 한 세대 안에서도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고요. 호두토로님의 댓글 읽어볼게요. 아옹 유유유. 이번 회차 사연들 들으니 우리 20대 동생 톡토로들 모두 안아주고 싶어요. 특히 낑깡토로였던 톡토로님. 삭막하고 교류 없는 직장에서의 고충을 들으니 마음이 아파요. 10대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감정이입이 너무 되네요. 나중에 제 딸이 힘들게 취업했는데 타지에서 사적인 교류 없이 매일을 삭막하고 소통 없는 공간에서 지낸다니 밤마다 울며 잠든다니 유유유. 낑깡토로였던 톡토로님, 저한테라도 회사에서 카톡 하실래요? 제가 다 들어줄게요.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작가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적 교류와 따뜻함을 찾을 수 있는 모임과 공간을 얼른 찾으시길 바라요. 화이팅입니다. 응원할게요. 하셨습니다. 책봄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요즘 20대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 많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각자의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멋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20대 때 저의 삶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조금 더 저에 대해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눌 어른들이 있었다면 지금 제 삶이 조금 달라졌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여둘톡 왜 그때 없었나요? 크크. 대충 살라는 말에 저도 응원받고 갑니다. 20대 톡토로들 화이팅 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톡토로들이 20대 톡토로들에게 응원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0회 특집 아이디어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또 더 남겨주세요. 이 중에 저희가 골라서 200회를 만들 수도 있겠죠? 네. 비누아님의 댓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작가님들과 톡토로님들 비누라고 합니다. 29 톡토로님 사연을 나누면서 하나 작가님이 삶의 형태라는 건 다양하다.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면서 최근 추천사를 쓴 책을 딱 언급하는데 이게 뭐지? 우리 얘긴데? 제대로 들은 거 맞나? 다시 돌려들으니 조선희 작가의 책 나이 60 생판 남들과 산다 맞네요. 네, 저는 이 책 저자인 써니의 무연고, 즉 혈연도 지연도 학연도 없이 서로를 선택한 동거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번 화는 요즘 20대들은 진짜 왜 그러는 거야 하는 주변 5, 60대 직장인들의 푸념이 귀에 쟁쟁한 터라 호기심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20살, 23살, 28살이 소리굽새 마냥 공명되어 이렇게 먹먹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막막함과 불안, 열정과 미숙함 속에서 쩔쩔매던 20세기의 20대가 지금 이야기 속 20대에게 고스란히 느껴질 줄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쯤에서 남량스러운 말 한마디 전해볼까요? 20대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앞에 놓인 노년도 허하고 막막하고 몹시 불안하답니다. 20대에 비하면 턱없이 적어진 선택의 가능성, 죽을 때까지 너무나 빤히 내다보이는 노년의 일상이 이 불안의 정체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겪어온 시간들로 몸에 새긴 깡다구와 함께 늙어갈 인간들 덕에 매일 하루치 용기를 새로 길어 올리며 오늘을 삽니다. 59 톡토로인 저는 불가능주의자들이 대다수인 환갑 전후라는 연령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습성이 몸에 밴 사람들, 가족도 뿔뿔이 사는 세상에 실패 확률 100%라 장담하는 주위 시선들 속에서 그렇다고 포기하면 뭐 할 건데 싶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선택을 감행했습니다. 함께 고독하기로, 노인 아닌 어른이 되기로 말입니다. 흔들리며 내달리는 인생의 평안과 안정이라는 것이 실제하기는 하는 걸까요? 그런 불안정성을 디폴트로 두고 좋은 걸 좋다고 말하고 좋은 걸 진짜로 해보면서 어차피 해야 할 선택들을 기세 좋게 해가다 보면 어느덧 불안과도 덤덤한 공존이 가능한 날들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선택들에 어울리는 말을 어쩜 그리 적확하게 찾아내어 함께 해보자 손 내미는지 여둘톡에 늘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답니다. 이러저러하게 살아야 된다에서 벗어난 모델들이 많아질 거다. 삶의 모습은 다양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상상하는 게 20대 삶에 자유도를 줄 것 같다. 라는 작가님들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정답을 찾느라 헤매지 맙시다. 우리. 없는 것 같거든요. 늘 진리만 말했을 것 같은 부처도 제자들에게 내 말을 스승의 말이라는 이유로 믿지 말고 스스로 철저히 검증한 뒤 받아들이라고 했다더군요. 내친 김에 제안 하나. 200회 특집은 이 모든 시작인 8살의 조립식 가족에 대한 그 다양한 변주들의 실제 사례자들의 한바탕 얘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지요? 마침 전주 한 아파트의 자연 발생적 비혼 커뮤니티인 비비의 책 우리는 혼자 늙지 않는다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작지만 든든한 선택의 이야기인 써니의 책에 보태주신 하나 작가님의 응원 덕에 너무 신이 나버린 나머지 댓글이 편지가 돼버렸네요. 이상입니다. 네, 지난화에 말씀드린 나이 60 생판 남들과 산다에서 그 책에도 비누라고 하는 별명으로 등장하시는 무연고 가족이신데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반갑습니다. 5명의 원래 가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함께 제주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이야기죠. 네. 하나 씨가 추천사를 쓰면서 얘기해주는 부분들을 들으면서 저도 재밌을 것 같다, 관심이 가는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반갑습니다. 유튜브에는 저자님인 아까 써니라고 일컬으셨던 조선희 작가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야기 중에 언급된 나이 60 생판 남들과 산다를 쓴 조선희입니다. 김하나 작가님이 하나의 새롭고 근사한 조립식 가족의 탄생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추천사를 적어주셨지요. 잠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혈연, 지연, 학연 그 어느 것도 얽히지 않은 생판 남들과 제주에서 집을 짓고 함께 살아가고 있답니다. 5명의 평균 나이가 50대 후반이고요. 가장 맞이인 저는 60대 중반입니다. 정작 남들이 더 많이 걱정하고 만류했던 우리의 쉐어 라이프는 4년째 노년의 생을 향해 유유히 항해 중입니다. 배전에 부딪히는 파도가 왜 없겠어요. 하지만 생판 남이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심플한 점이 많고요. 이야기 보따리를 풀려면 하룻밤은 새야 할 거예요. 마침 책 출판 기념 북토크로 저희들 사는 이야기 들려드릴 기회가 있는데요. 제주에 계시거나 여행 중이신 톡토로들 함께해 주시면 참 기쁘겠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 오후 4시에 제주문학관 4층 대강당입니다. 톡토로는 어디에나 있다. 이 제주의 미로헌에도라고 하셨는데 미로헌이 이 5분이 함께 지으신 집의 이름입니다. 미로헌이라고 한번 찾아보시면은 집이 아주 근사해요. 다양한 삶의 방식에 관심이 있으신 톡토로 분들은 북토크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셔도 좋겠네요. 그리고 말씀 나누실 수 있다면은 톡토로라고 밝혀주세요. 메일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기들이 울지도 않고 씩씩하게 써낸 사연들 잘 들었습니다. 울토로님의 메일이네요. 항상 제철 팟캐스트 잘 듣고 있는데 20대 톡토로들이 보내온 사연들로 채워진 이번 에피소드를 청취하고 나니 메일함을 저절로 열게 되네요. 저는 이제 40을 향해 가는 14년 차 직장인입니다. 선우하나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저도 아직 응애이지 않을까 수줍게 생각해 보는데요. 괄호 너무 징그러운 다 큰 동생일까요? 헤헤. 괄호 닫고. 요즘 일하다가 20대를 만나면 아기들이 울지도 않고 씩씩하네 라는 생각만 듭니다. 사연 중에 3년차 직장인인 톡토로께서 3년 차면 이제 어느 정도 숙련되어야 하는 연차인데 이래도 되나 하신다고 써주셔서 속으로 정말 놀랐습니다. 3년 차면 생신입 아닌가요? 저도 14년 차이지만 매일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고 매일 놀라고 15년 차 선배들한테 달려가서 뿌앵 하고 울고 그럽니다. 그러니 20대 직장인 분들이 너무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일을 시작했는데 제가 취업하던 시기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취업문이 나날이 좁아지던 때였습니다. 국제금융위기 시대인 거죠. 대학 졸업하기 전에 어디든 들어가라. 내년은 더 답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고 저도 어떤 일이 적성에 맞는지 고민할 틈도 없이 저를 뽑아주는 곳이면 어디든 가겠다는 마음으로 처음 일을 시작했습니다. 신입 시절에 새벽 2, 3시 퇴근이 다반사였고 평범한 날이면 막차를 타고 집에 갔는데요.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아 맨날 울었어요. 눈물을 닦으면 기사 아저씨가 수상하게 쳐다볼까봐 항상 축축하게 젖은 얼굴로 집 앞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굳이 울 거면서 왜 버스 맨 앞자리에 앉느냐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거기가 제일 뷰가 좋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릴 때의 쾌감. 기사님 바로 뒷자리 말고 대각선 뒷자리 말씀드립니다. 잠시만요. 근데 막차를 타고 새벽 2, 3시 퇴근이 다반사고 버스를 탈 때는 막차를 타고 집에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주 밤늦은 시간이죠. 자정 언저리일 거예요. 근데 눈물을 닦지 않고 얼굴이 축축한 여자가 늘 버스 맨 앞자리 자신의 대각선 뒷자리에 있다면 기사님도 상당히 섬찟하지 않으셨을까요? 톡토로 남양 특집 사연에 보내주셨을 수도 있어요. 같은 시간에 눈물에 젖은 여자가 항상 있었다.
어쨌건 그런 시절들이 저의 20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저보다 더 어린 세대들이 정말 빛나는 어린아이들이 점점 더 좁아지는 취업문 앞에서 자기를 깎아가면서 그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지켜봤거든요. 그리고 20대에는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시기인데 30대가 된 제가 바라보는 세상은 노동의 가치도 희미해지고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모든 곳에서 외치고 있고 세상에 믿을 것이 믿을 사람이 누가 있냐 싶게 매일 무언가가 전복되고 폭로되는 곳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세상이 암울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20대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마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억가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억가하세요. 억가는 억지로 근거 없이 까내리다 이런 뜻이죠. 남한테 피해를 끼치고 스스로를 무책임하게 대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 나이대에 뭔가 하고 있어야 한다거나 했어야 한다거나 너무 부족해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슬퍼도 보고 기뻐도 보고 도전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진짜 막 나대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랑 계속 조우해야 나라는 사람의 경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대라는 나이가 자의로든 타의로든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는 일이 많다 보니 그 경계선을 자꾸 지우고 새로 만드느라고 더 힘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의 바운더리를 내가 어렴풋이라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더 쉬워져요. 스스로의 한계를 알고 체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감각입니다. 신생아들이 처음에 자기 손이 자기 손인지 모르다가 나중에야 깨닫게 되듯이 사회인으로서의 자아에 수족이 돋아나는 시기가 20대인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어디까지는 안 되는지 차츰차츰 알아가는 시기인 것이죠. 저는 제 40대를 매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 능글맞고 뻔뻔해질지 기대가 됩니다. 수치를 모르는 비도덕적인 사람이 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 20, 30대를 빚어준 경험들로 이제 어느 정도 팔다리를 휘두를 줄 알게 된 것이죠. 이 정신적 체력으로 다음 10년도 나대고 헤매면서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씩씩해질 수 있도록 해준 것은 20대 시절의 저였던 것 같아요. 울면서도 미지의 세계를 돌아다니기를 멈추지 않았던 제 자신의 등을 두드려주고 싶네요. 너 임마 성공은 모르겠고 용감은 해졌다. 그러니 만국의 20대 동지들이여 말에 오르세요. 우리가 이룰 것은 젊음 뿐. 피지컬 백 아시아와 공산주의 혁명의 구호를 섞어봤습니다. 나대라 정신으로 저희를 언제나 무장시켜 주시는 선우하나 작가님 항상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좋은 팟캐스트로 등 두드려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오싹하게도 해주셔서 저도 항상 씩씩하게 한 살 한 살 살아내고 있습니다. 20대들아 빨리 30대로 오세요. 나는 40대로 간다. 언니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렇게 점점 더 말을 끊을 수 없게 되나요? 이상입니다. 울토로 드림. 아, 메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이 들면 말이 많아지는 것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울토로님 메일은 아주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제목부터 참 좋아요. 아기들이 울지도 않고 씩씩하게 써낸 사연들 잘 읽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20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도 결국은 이런 것입니다. 다음은 스말토로님의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옥철 출퇴근길 여둘톡과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톡토로 중 한 명 스말토로입니다. 저는 흔히들 웃음 장벽이 낮다고 표현할 정도로 자주 웃고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스말토로라고 지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30살, 만으로 28살입니다. 30살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저는 매우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제 20대를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재수해서 대학 진학도 늦었고 대학 전공과 전혀 다른 분야로 전환하여 28살에 첫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첫 회사에서 제 몫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조금만 농땡이 피우려고요. 근무 시간인데 작가님들께 메일을 쓰고 있거든요. 대학 전공과 전혀 다른 분야로 취업하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 무슨 생각을 했었나 되짚어봤어요.
취준생 생활이 길어질 것을 각오하고 시작했지만 역시 서류를 내도 연락 한 번 안 올 때는 글렀다 싶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제 성향상 낙담한 기분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애초에 제 목표가 대기업은 아니었고 큰 욕심도 없어서 그러면 어디든 하나는 나를 알아봐 주겠지 싶기도 했고 사실 서류만 통과하고 면접만 볼 수 있다면 은근 자신 있었거든요. 어른들에게 예쁨 받는 면접 프리패스 상이에요. 이렇듯 수없이 많이 제출한 자소서에 답장 한 번 못 받았음에도 나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장점에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에 자존감이 추락하는 느낌이어서 많이 힘들었지만 저는 그 시간이 오히려 나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느껴요. 그렇게 운 좋게 취업한 직장에서 또 마침 운이 좋게 좋은 동료들을 만나 칭찬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으신 여러 톡토로 분들께 이렇게나마 제 긍정적인 기운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들 덕분에 후덥지근한 여름을 나게 하는 에너지를 받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 오래오래 좋은 걸 좋다고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스말토로 드림. 좋은 기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말토로님. 30대들도 대충 살자라는 제목의 메일이 왔네요. 찹토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에피소드를 들으며 나의 20대는 어땠는지 되돌아봤는데 새삼스럽게 20대 톡토로 분들이 참 열심히 치열하게 사시는구나 하며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30대 중반이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어쨌거나 여전히 헤매는 중입니다. 무슨 일을 하면 좋을지,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서 여러 직무를 전전하다 퇴사한 지 6개월째인 백수거든요. 30대에도 여전히 헤맨다는 말을 하면 20대 톡토로 분들에게 위안이 될지 오히려 더 큰 불안이 될지 모르겠네요. 다만 20대를 저처럼 허망하게 보내기보다는 더 열심히 고민하고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것이 큰 자산이 된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요. 저는 요즘 이직 준비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도 차근히 해보려 시도하는 중인데요. 집중을 위해 동네 도서관에 자주 가거든요. 도서관에서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을 만납니다. 인강을 듣는 학생들, 두꺼운 책을 펴두고 자격증 공부를 하는 중년들, 외국어 공부를 하거나 워드에 글을 쓰는 제 또래들, 책을 쌓아두고 읽는 노년들까지. 이런 도서관의 풍경을 보면서 인생은 참 길고 다양하구나 라는 걸 느껴요. 고작 30대 중반인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젊은 꼰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20대는 정말 젊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고민하고 불안하고 흔들리는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대 톡토로들도 힘냅시다. 힘이 안 난다면 우리도 대충 살자. 이상입니다. 저도 29, 30세 이때쯤에 도서관에 종일 가 있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생각이 참 많이 나네요. 그때 저도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이런저런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다양하게 집중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30대 중반에 여전히 헤맨다는 얘기 해도 되냐고 하셨는데 사실 나이를 더 먹어도 헤맬 일은 계속 생깁니다. 저희도 헤매가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97화는 허리 부상자와의 긴급 인터뷰와 후속적인 통영 출장 이야기였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